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1225년 징기스칸은 호라즘 정복을 끝내고 6년 만에 몽골로 개선했습니다. 톨강가 카라툰이 오르도에서 하영하죠. 카라툰은 징기스칸이 의부 옹칸이 근거지였는데 지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와 테를지 국립공원 근처죠. 카라툰이 검은 숲이란 뜻이니까 그때 톨강은 지금보다 수량이 풍부했고 숲도 울창했었나 봅니다. 칸의 나이 만 63세, 그때로는 적지 않은 나이죠. 몸도 예전 같진 않고 중국 북부에서 이란, 러시아 초원까지 드넓은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남은 생을 고향 몽골 초원에서 편히 보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전에 해결할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칸이 평생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배신과 자신에 대한 모욕이죠. 이 레드라인을 둘 다 넘은 상대가 있었거든요. 33편에서 복속한 탕쿠투에 호라즘 원정 동맹군을 요청했는데 도움은 고사하고 자기 이족도 응징할 능력이 없는 자가 어찌 칸을 차치할 수 있냐 조롱했었잖아요. 물론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죠. 화북의 금나라가 카이펑으로 수도를 옮기고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어 중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려면 지리적 요충인 서하를 미리 눌러놔야 했던 거죠. 1226년 여름 칸은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서하로 향합니다. 서하 영내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서하왕 부르칸에게 사신을 보내죠. 전에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을 서야겠다. 그럼에도 원군을 보내기는커녕 희롱까지 했다. 이제 호라즘을 항복시키고 왔으니 검증해보자. 그러자 부르칸 옆에 있던 아사 간보가 나서 희롱한 말은 내가 했다. 너희가 전투에 자신 있어 싸우자고 하면 얼마든지 응해주마. 싸울 장소까지 지정합니다. 아무리 싸움은 기세가 중요하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지만 이쯤 되면 자신과 적을 몰라도 너무 모른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후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지죠. 서하는 지금의 중국 간수성과 닝샤 후이족 자치구 지역인데 티베트계인 탕쿠투족, 한자로는 강족인데요. 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실크로드 길목에서 풍요를 누리며 높은 성을 쌓고 수십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죠. 그러나 15세 소년까지 긁어모은 서하의 어설픈 병사들이 몽골의 프로 전사들을 당할 수 없죠. 성들이 차례로 무너지자 부르칸이 칸에게 직접 와서 황금과 동남 동녀, 거세마, 낙타 등을 바치며 항복을 청합니다. 몽골 비사가 전하는 장면인데요. 부르칸을 문 밖 어둠 속에 세워두었다. 칸은 마음속으로 기분이 아주 나빴다. 셋째 날에 부르칸에게 쉬도르코, 충복이란 뜻인데요. 이름을 붙여주고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부르칸을 죽여라고 했다. 항복한 패자에게 관대했던 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얼음 그 자체죠. 이어 몽골 비사는 서하 원정의 결과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르칸을 충복으로 만들어 그를 죽이고 탕쿠투 백성을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계사에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띠 해에 징기스칸은 하늘로 올라갔다. 서하 원정 이듬해인 1227년이었죠. 사람들에게는 신이나 다름없을 위대한 존재 징기스칸의 죽음이 단 한 줄로 간단하게 언급된 거죠. 그러다 보니 징기스칸의 사인을 두고 숱한 추정이 있습니다. 기후병, 말라리아, 복상사, 아름다운 서하 왕비가 잠자리에서 칸이 국부에 상처를 입혔다, 벼락, 전투 중 독화살에 맞았다. 이런 말들은 모두 상상해야 한 루머나 카더라 통신인 것 같고요. 몽골 비사에 칸의 사인을 암시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원정 도중 칸이 자신이 애마를 타고 야생마를 사냥합니다. 그때 야생마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돌진해오자 애마가 놀라 뒷걸음질 치며 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것입니다. 칸이 엉덩이 통증을 느껴 밤새 고열로 앓죠. 동행했던 제3부인 예수의 카툰이 옆에서 간호하다가 이튿날 새벽에 아들들과 측근 노얀들에게 알리죠. 그들이 대책을 상의해 탕쿠투는 성을 등지고 갈 수 없다. 잠시 퇴각해서 칸이 엉덩이가 식은 다음에 다시 공격하자고 칸에게 건의합니다. 그러자 칸이 그러면 놈들은 우리가 겁먹고 회군했다고 할 것이다. 사신을 보내 반응을 보고 퇴각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신을 보냈던 것이고 서하의 아사간보가 도발해오자 좋다. 그런 허풍을 듣고 어찌 퇴각할 수 있겠냐. 죽더라도 그 허풍에 가까이 가자며 전투에 돌입했던 거죠.
그러다가 6달 뒤 서하의 완전 항복을 받아내기 불과 며칠 전에 세상을 뜬 거죠. 그런데 서하 정벌이 끝나갈 즈음에 칸은 탱그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핵심 너커러나 예수이에게 후한 포상을 하고 오늘은 분배하는 날이다 이러면서 진주를 땅에 뿌려 사람들이 죽도록 하거든요. 원래 통 큰 포상이 칸의 스타일이지만 이미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칸이 진영 근처에 있던 셋째 아들 어거데이와 막내 툴루이를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때 큰아들 주치는 일찍 죽었고 둘째 차가타이와 부인 버르테는 멀리 있었습니다. 아들들아, 나는 탱그리의 도움으로 가운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1년이 걸리는 광대한 왕국을 완성하였다. 너희들은 각자의 울루스 왕국이죠로 가라. 말을 특히 잘 타는 몽골 사람들이 1년 걸리는 거리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왕국을 물려받은 칸의 자식들은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죠. 징기스칸이 생전에 정복한 영토는 몽골, 중국 북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러시아 일부 총 77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알렉산더와 나폴레옹, 히틀러의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넓죠. 두 아들과 작별하고 육반산으로 이동하는데요. 육반산은 산을 오르는 굽이 6굽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발 2900m의 험준한 산세와 맑은 물로 유명한 곳이죠. 과거 마오쩌둥이 장정기간의 육반산 전투에서 국민당군에 승리한 후 산에 올라 부도장성 비호안이라는 시를 지었다고도 하죠. 하늘이 너무 높아 구름조차 맑은데 아득한 저기력이 나무로 날아가네. 장성에 올라보지 않고는 감히 대장부라 차차할 수 없을 터. 장성은 장정을 의미하죠. 이 육반산에서 1227년 8월 18일 65세에 죽은 것입니다. 최후 유언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곡을 하거나 애도도 하지 말라. 이순신 장군의 유언 같죠. 적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한 점에서 시작해 바람처럼 세상을 휩쓸고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의 장례는 웨더포드의 책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에 따르면 예수의 가툰이 그가 살아온 방식에 어울리는 소박한 매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몸을 씻긴 뒤 평범한 하얀 겉옷을 입히고 펠트 장화를 신기고 모자를 씌운 다음에 백단향을 채운 하얀 펠트 담요로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펠트관을 금띠 세 줄로 묶어 평범한 수레에 실어 운반했다는 거죠.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시신을 황금관에 놓고 황금으로 장식한 수레에 안치해 옮겼다는 거죠. 정사인 몽골 비사나 집사에는 징기스칸의 죽음을 상세히 다루고 싶지 않았는지 그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월은 징기스칸이 평소 언행이나 사고방식으로 볼 때 웨더포드의 견해에 손을 들고 싶은데요. 대신 라시드 아틴의 집사는 이렇게 쓰고 있죠. 칸이 관을 운반할 때 도중에 마주치는 모든 피조물들을 죽였다. 칸이 죽음과 장제에 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람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같은 동물들까지 다 없앴다는 얘기죠. 그렇게 칸의 시신을 운반해 가던 수레가 오르도스 지역 문화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바퀴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그것을 칸의 뜻으로 보고 영혼의 간청을 드리는 의식을 치르자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전하는데요. 지금 징기스칸이 가묘가 있고 해마다 그를 위한 제사가 행해지는 내몽골이 에진호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5년 후면 징기스칸이 죽은 지 800주년이 됩니다만 그의 진짜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2007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스터리 인류유산 7가지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징기스칸의 무덤이었죠. 고고학자들과 도굴꾼들이 칸의 무덤 안에 많은 보물과 유물들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데다가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벗기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밸리 오브 더 칸스 프로젝트를 진행해 첨단 탐사 장비와 인공위성까지 동원했고요. 일본도 단독 또는 몽골 정부와 공동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탐사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탐사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징기스칸이 중국인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작업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후보지는 반산, 알타이산, 바이카로, 수장이죠. 부르칸 칼둔산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집사는 부룩한 칼둔산을 명시하고 있고 몽골 비사의 한자본인 원산은 기련곡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기련곡을 부룩한 칼둔산으로 보고 있죠. 원사의 내용은 장기련곡, 기련곡에 묻었다. 딱 한 줄입니다. 그러나 집사는 그 전말을 소상히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칸이 부룩한 칼둔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나무 한 그루가 마음에 쏙 들었다. 그 아래 멈춰 이곳은 내가 묻힐 곳이다. 잘 표시해 두어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이 사실을 전해 그곳을 선정했다는 거죠. 부룩한 칼둔산은 해발 2445m의 산으로 징기스칸이 태어난 오농강 하류로부터 말을 타고 엿새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어릴 적 뛰어놀고 인생의 중대 결단을 할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드리던 곳이죠. 마땅히 칸이 묻히고 싶어 할 만한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묻힌 자리를 영원한 비밀로 해야 하잖아요. 칸을 묻은 후 그 위를 수많은 말들이 반복해서 달리게 해 평지로 만들죠. 또 매장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병사들이 죽이고 그 병사들도 다시 다른 병사들이 죽였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TV에 출연했던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무덤에 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칸의 위치를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찾는 것이라는 거죠. 존경하는 징기스칸의 유언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랍니다. 지금까지 천년 영웅 징기스칸의 죽음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해 봤는데요. 해월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징기스칸은 자신이 무덤에 화려한 금은 모아나 유물 같은 것을 넣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칸의 장례를 수목장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삶이나 사고방식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 사람인데 물질이나 영생에 집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최소한 진시황 스타일은 아닌 거죠. 둘째로 징기스칸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려를 침입한, 사실은 그 후손들이 침입했습니다만 전쟁광이고 살인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가끔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당시는 전쟁이 잦았던 시대였잖아요. 또 전쟁은 정도 차이지 결국 동물의 세계와 같잖아요. 이 점을 이해한다면 징기스칸은 평생 전쟁에 나섰지만 통합과 개방의 가치를 실천해 인류사에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월도 국내 TV에 출연한 몽골 사람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징기스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몽골의 푸른 하늘과 드넓은 초원 자체가 그 무덤인 셈이잖아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